네, 안녕하세요. 강신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소재로 나가게 될 텐데, 이 신소재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책을 또 한번 훑어보겠지만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외울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일일이 선생님이 이 판서 수업으로는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어차피 우리 책에서 이제 뒤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래도 알고 가야 될 개념 딱 두 개. 뭐냐면은 이제 반도체. 반도체에서 좀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살짝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만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좀 책으로도 이제 선생님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번 수업이 진행이 될 테니까, 이번 수업에만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책 정리하는 그런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바로 신소재에서도 반도체, 반도체 파트를 선생님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 자, 반도체를 다뤄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고 가야 될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에너지띠라는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자, 에너지띠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에너지띠. 자, 에너지띠도 사실 여러분들이 어디냐면은 물리원에서 좀 더 깊게 배울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자 해가지고 그냥 정의 정도만, 그리고 여기까지만 알고 가도 괜찮다라는 정도 제가 언급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부담감 느끼지 말고 여러분들 저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에너지띠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겹치지 않은 에너지 준위의 집합체.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에너지띠를 갖다가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조금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물질의 상태가 어때야 되냐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상태가 고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원자 결정의 개수, 결정수가 10의 7승계 이상은 있어야지만 우리가 에너지띠를 갖다가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언급해드리는 거는 조건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림을 그려드리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왜 하필 고쳐야 되는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기체와 고체를 갖다가 구별을 해보잖아요. 다시. 자, 기체와 우리가 고체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얘기해 드리자면, 이 중간에 어차피 액체니까 확실히 구별은 될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개념에서 정리했던 거를 잘 생각을 해봐. 물질의 상태에서 원자 배열이 기체와 원자라든가 아니면 분자 배열 자체가 기체와 액체 같은 경우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고체 같은 경우는 얘네들 빽빽하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체를 갖다가 먼저 얘기해 드려볼게요. 기체. 자, 먼저 기체를 얘기해 드리면은, 자, 원자 결정 또는 입자 배열이 이렇게 좀 흩어져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겹치지 않긴 해요. 일단 원자 결정들에서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들이 겹치진 않지만 좀 집합체를 이루고 있는 것도 보이긴 하죠. 집합체를 이루는 것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일단 지속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개수도 모자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에너지들이 형성할 수는 없다고는 얘기가 되는데, 고체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고체는 얘네들이 일단 원자 결정이 이렇게 따닥따닥 하고 얘네들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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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다 보면은 그죠? 그리고 원자 결정 이렇게만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도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실을 갖다가 여러 개 포개 놓은 것처럼 하나의 띠의 형태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다시 말해드리지만은 겹치지 않는 에너지 준의 집합체, 즉 요 녀석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너지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띠. 알겠죠? 이 녀석들가 에너지띠라고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화학에서 배웠지만은, 자, 일주기 원소가 이제 껍데기가 우리가 보통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해 주잖아. 근데 고체라고 얘기해 주게 되면은요, 보통 우리는 최소한은 그래도 2주기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주기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껍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껍질이 몇 개 이상해야 돼요? 2개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에너지띠가 또 이렇게 하나 더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뜯어와 가지고 에너지띠에 대한 구조를 갖다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에너지띠의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애가 누가 되는 거야? 맨 위에 있는 애가 얘가 전도띠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전도띠. 전도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도띠 바로 아래에 있는 띠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띠라고 얘기해 주냐면 얘를 갖다가 원작가띠라고 얘기를 해줘요. 원작가띠. 됐죠? 원작가띠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뭐 에너지띠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있다고 치면은 얘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에너지띠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냥 에너지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전자가 채워져 있다고 해줘가지고 보통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거든요. 전자가 채워져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채워져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일일이 다 그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작가띠에서는요, 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가장 마지막 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실제로는 이제 전도띠에도 전자가 존재하지만 없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미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띠에서는 이제 그냥 전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여기 원작가 때에 있었던 이 전자가 이 전도띠로 만약에 전이가 되잖아. 이거를 갖다 우리가 전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전이가 일어났잖아. 그래서 여기 있었던 전자가 이 전도띠에서 움직이게 되잖아. 그럼 우리는 이때 뭘 갖다가 얘네들이 띄고 있다고 얘기해 주냐면은 이때 우리가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때부터. 자, 이때부터 우리가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좀 되게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요. 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우리가 전자가 가능한 존재, 전자의 존재를 허용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걸 갖다가 허용된 띠라고도 얘기를 해요. 허용된 띠. 이거 갖다가 허용된 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허용된 띠. 알겠죠? 전자의 존재를 갖다가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허용된 띠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띠와 띠 사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를 갖다가 띠 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띠 틈을 갖다가 우리가 줄여서 에너지 갭이라 그래가지고 이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띠와 띠 사이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됐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몇 가지 기초 용어만 좀 살짝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이제 필기할 수 있는 란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필기해 드린 건데 여러분 나름대로 얻다가 그냥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류라는 게 있어요. 전류라는 게 있는데 전류의 흐르는 방향은 우리가 플러스에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 정의가 됐었을 때 잘못된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야. 왜? 전자의 움직임은 사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는 걸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용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전하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흐른다고 얘기해 주고요. 전하의 정의는 전자가 흐르는 전자가 흐르는 것을 가져가 우리가 전하라고 얘기해주고 그 전자가 흐르는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자가 흐르는 방향이 그냥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내가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은
자, 여기로 한번 와볼게요. 자, 전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자의 빈자리가 생겨버려요. 전자의 빈자리가 생겨버리니까 여기에 전자의 빈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오른쪽에 있던 전자가 여기를 채워주다 보니까 전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서 여기 또 전자의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던 전자가 또 왼쪽으로 채워주게 되면서 전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 또 전자의 구멍이 생겨요. 자, 여기에서 말해주는 이 전자의 구멍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거를 양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양공. 이거를 양공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양공. 뭐 옛날 말로는 이거를 갖다가 전공이라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 전자는 왼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겠지만 양공은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 이쪽으로 전자가 흐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방향을 무슨 방향으로 얘기가 가능한 거냐면은 전하의 방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전하가 왼쪽으로 가죠. 전자가 왼쪽으로 가니까 전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얘기가 가능한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조금 인지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띠틈 간격을 우리가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도체를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체. 그리고 부도체. 그리고 반도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얘네를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잖아요. 그래프로 나타내 버리면. 자, 여기에서를 갖다 우리가 저항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를 이제 온도라고 얘기가 가능하고요. 네, 이건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체 같은 경우는 저항이 증가합니다. 알겠죠? 깊은 개념은 물리 원가서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일단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항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부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얘네 둘 사이가 존재하거든요. 조금 떨어진다면서 약간 좀 유지하는 듯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반도체. 알겠죠? 반도체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도체와 반도체와 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띠를 갖다가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도체 같은 경우엔, 자, 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 앞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얘는 금속에 해당되고요. 금속이라고 말씀드리면 전기 전도성이 어때요? 우수하죠? 자,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니까 전도띠로 가려는 게 굉장히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 전도띠로 올라가는 게 부담이 없어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띠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여기가 이제 전도띠다. 전도띠 아래의 띠틈이 존재하지만 없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게끔 뭐가 존재하냐면은 원자가 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에너지로도 여기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가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도 존재하고 있지만은 전도띠가 이렇게 있으면은 원자가 띠가 이렇게 폭에서 존재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전도띠까지 가는 데는 큰 부담이 없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전도띠가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자, 전도띠가 이렇게 있으면은 부도체는 띠틈이 어때요?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이제 원자가 띠인 거야. 어때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전자가 전도띠까지 가기. 그래서 이게 말이 되게 잘해줘야 되는데,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이 띠기가 못 띠는 게 아니라, 다시, 부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을 안 가진다가 아니라 띠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해줘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갈 수는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가 이제 전도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가 띠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뭐 대충 눈치챈 친구도 있겠지만은 띠틈 자체가 도체보다는 넓어요. 부도체보다는 작아요. 그죠? 우리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 얘를 갖다가 이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절연체 혹은 이제 부도체라고도 얘기를 한다. 여러분이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를 갖다가 공부할 준비가 되었고, 칠판 한번 지우고 난 다음에 선생님 반도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반도체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들어가 볼게요. 자, 반도체 하면 여러분이 떠올라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14족 원소라는 거죠. 자, 14족 원소를 갖다가 떠올라야 되는 건데 14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전자의 개수가 4개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있고, 자, 이 14족 원소에 누구누구가 있는지를 갖다가 보시냐면은요, 탄소 있고요, 그 다음에 규소 있고요, 그 다음에 저마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탄소는 제외합니다. 전자의 움직임이 핵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반도체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소와 저마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건데, 그 반도체 중에서도 이런 반도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순수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순수 반도체. 자, 순수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이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해 주면은 14족 원소로만 이루어진 14족 원소로만 이루어진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순수 반도체.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순수 반도체도 전기 전도성이 충분히 괜찮은데 이것보다도 조금 전기 전도성이 더 좋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별의별 다 해봤어요. 다 해봤던 것 중에서 이제 뭐냐면은요, 불순물을 갖다가 첨가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불순물을 갖다가 첨가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순물이라는 거는 이제 13족 원소 또는 15족 원소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순물을 갖다가 첨가하게 될 건데, 이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도핑. 불순물을 갖다가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곳에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불순물 첨가, 즉 도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도핑하는 것도 우리가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제 몇 족 원소를 갖다가 첨가를 한다? 13족 원소를 갖다가 우리가 첨가를 한다. 13족 원소라고 치자면 우리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원자과 전자가 3개가 있다. 그 다음에 13족 원소는 누구누구가 있냐면은 붕소, 알루미늄, 그 다음에 갈륨, 인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13족 원소를 갖다가 도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슨 형 반도체가 나온다고 얘기해 주냐면은 P형 반도체가 나온다고 얘기해 줍니다. P형 반도체. 포지티브형 반도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P형 반도체에서는요, 얘네들의 전하 나르게가 누가 되는 거냐면 전하 나르게가 양공이 될 거예요. 전하 나르게가 양공. 양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양공이 곧 전하 나르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몇 족 원소를 갖다가 도핑을 해볼 거냐면은 15족 원소를 갖다가 도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15족 원소, 15족 원소를 갖다가 도핑을 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해 주기를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원자과 전자가 5개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누구누가 있냐면은 질소, 그 다음에 인, 비소, 안티모니, 그죠? 비소, 그리고 뭐 이렇게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여기까지만 나오죠, 통합과학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15족 원소를 갖다가 우리가 도핑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무슨 형 반도체가 나온다고 얘기해 주냐면은 뭐 알만한 친구는 알겠지만은 N형 반도체, 그러니까 네거티브형 반도체가 나온다고 얘기해 줍니다. N형 반도체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N형 반도체. 됐어요?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 분류를 해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N형 반도체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하 나르게가 우리는 이제 전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전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용인데요. 참고용인데
애들이 이제 보통 이제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그리고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정기적으로는 플러스를 띄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고 애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일단 정기적으로는 중성입니다. 이유는요. 일단 순수 반도체도 원소 그 자체가 뭘 띄고 있을 거냐면 얘가 중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도핑하게 되는데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도 당연히 중성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중성 물질이 형성된다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참고용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반도체와 반도체가 이제 순수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서 나눠봤는데 어쨌든 이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우리가 불순물을 넣게 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순수 반도체 대비 그래도 전기 전도성을 갖다가 우수한 애들을 갖다가 다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얘네를 갖다가 이제 접합시킬 겁니다. 네, 접합시킬 거예요. 그래서 접합시켜서 우리가 뭘 만들어낼 거냐면은 다이오드를 만들어낼 겁니다.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를 만들어내게 될 텐데 다이오드는 다시 말했지만 P형과 N형을 갖다가 이제 접합시키는 거예요. 접합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게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이오드.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표시를 하면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재생버튼처럼 생긴 거 이게 바로 P형입니다. 그리고 일자형으로 생긴 게 이제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n을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뭐 편의상 뭐 우리 그 문제에서는요 이렇게도 많이 쓰여요. 그냥 여기가 P형이다, 여기가 N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는 이 다이오드의 특징은 뭘 하냐면은요 얘네들이 정류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정류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정류작용이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거예요. 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한다면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게 되는 거냐, 반드시 P형에서 N형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우린 이러한 것을 갖다가 순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N형에서 P형으로는 흐를 수가 없나요? 네, 흐를 수가 없어요. N형에서 P형 쪽으로는 전류가 절대로 흐를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전류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역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역방향.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전류는 반드시 이쪽으로 흘러요. 전류는. 근데 조금 말장난을 하면은 거꾸로 흐를 수가 있는 게 있다면은 우리 이거를 전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전하나 전류냐. 여러분들 그걸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류가 이렇게만 흐른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전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된다. 이 다이오드를 활용한 게 뭐냐면은요,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냥 앞에 발광이라는 말만 들어간 거예요. 발광 다이오드. 결국에는 발광 다이오드는 뭐냐면요, 이 다이오드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 다이오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얘는 무슨 작용을 한다? 정류작용을 한다. 정류작용을 하게 되면서 얘는 P형에서 어디로 흐른다? 무조건 N형으로 흐른다. 여러분들 잘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발광 다이오드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하게 좀 쓰자면은요, Light Emitting Diode. 그래서 LED에 이 발광 다이오드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이거죠.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빛 에너지로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쪽이 플러스가 연결이 됐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진행이 되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걸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순방향일 때 여기서 뭐가 나가게 되면 P형 반도체에서 이제 빛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빛이 가시광선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되잖아. 우린 그러면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발광 다이오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랑 조금 말이 비슷한 애가 한 명 있는데요. 누구냐면은
바로 광다이오드란 녀석이에요. 광다이오드. 광다이오드는 물리 원에서 나오는 거지만 말이 되게 비슷하죠. 이게 광이냐 아니면은 발광이냐, 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광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도 어쨌든 간에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정류 작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얘도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정류 작용이라고 하게 될 텐데, 얘한테서 정류 작용은 조금 특별합니다. 얘는 N형에서 나와가지고 P형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N형에서 나와서 P형으로 간다. 자세한 거는 물리 3단원 파동에서 좀 배우게 될 거고요. 광전 효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 1의 파동에서 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이게 N형에서 P형으로 가는 거고, 특징만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광다이오드 같은 경우는요, 누구를 이용한 거냐면은 태양열이 아니라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이에요. 태양광 발전. 그래서 얘는 이제 오히려 빛에너지죠. 빛에너지. 자, 여기에서 이제 얘가 태양광 발전이 되는 거니까 얘는 오히려 여기서 이제 빛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냐면은 이제 전기에너지.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가 되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에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발광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P에서 N형으로, 그리고 광다이오드는 N형에서 P형으로,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쓰이게 되면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고, 그에 반해 이제 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에서 빛에너지를 바꿔준다. 그리고 LED에서는 이 빛이 볼 수 있는 빛이어야 되겠구나, 가시광선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 정도만 좀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딱 두 가지인데요. 스위칭 작용과 스위칭 작용, 그리고 그 증폭 작용, 이 두 가지를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스위칭 작용과 증폭 작용에 대해서는 원래 얘네들은 그러겠어요. 그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있어가지고요. 얘네들 관련돼서 이제 증폭률이 얼마큼 되는지 측정해주는 그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물리2에 가면, 여러분들 그 어려워한다는 그 물리2 있잖아요. 거기 가면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예요. 자세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스위칭 작용과 증폭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정도만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특징에 대해서만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네들이 이제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도체. 얘는 이제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반도체가 연결 어떻게 되면 우리가 얘네 종류를 얘기하면 PNP형과 있고요. 그 다음에 NP형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중에서 하나가 뭐가 되면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여기도 이비스,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배우게 될 거다, 물투에서. 어쨌든 이제 신소재도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그림을 좀 그려드리자면은 여기에서 베이스 쪽이 굉장히 얇아요. 베이스 쪽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다시 여기가 P, 여기가 N,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도선이 세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이미터가 되어 있을 거고, 여기가 베이스가 되어 있을 거고, 여기가 컬렉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딴 걸로 반대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얘들 이제 N형, 이제 P형, N형이 되고, 당연히 여기도 굉장히 얇게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변화는 없어요. 이게 PNP냐 NPN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고,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트랜지스터는 딱 이 정도면 여러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도 끝났고요. 칠판하고 지우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자성체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자성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자성체인데요. 이 자성체도 이제 우리가 물리 1에서 이제 또 배우게 되는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뭐 그렇게 깊게 언급해 드리는 거는 조금 여러분께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약간 그래도 항상 늘 제가 쓰는 말이 있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분께 살짝 언급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체 종류로는요, 토탈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 그러니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먼저 자기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자기장이
정의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예, 자기장이라는 거는 자기력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기장이 정의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기장의 방향이 더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은요, 일단 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더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 이것만 필요한 거니까.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나침반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나침반에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자,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강자성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자성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맨 처음엔 냅두면은 얘네들이 외부 자기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얘네들이 뭐 자석에 대한 성질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자석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왼쪽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N극을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뭘 둘 거냐면 S극을 둘 겁니다. 자,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다 보면은, 자, N극에서 S극 쪽으로 우리가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가해져요. 알겠죠? 자,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가해지다 보면은요, 자,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N극을 형성을 하고 왼쪽이 S극을 형성을 하고, 상자성체도 N극에서 S극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반자성체는 반대예요. 말 그대로 이제 반자성체 반대인데 여기가 N극이고 S극을 형성을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정리해 주기를, 자,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자기 배열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형성됐다라고 말해줍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그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자기 배열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형성되었다고 얘기해 주게 되고,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부 자기 배열이 자,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형성하였다라고 얘기해줘요. 반대냐 아니면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이렇게 된 거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보면은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인력. 하지만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청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극에 상관없이 여기서도 얘는 무슨力을 형성하고 있어요? 청력. S극과 S극. N극과 S가 여기서는 극에 상관없이 인력을 형성하고 인력을 형성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됐고, 자, 이후에 외부 자기장을 갖다가 제거를 하잖아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하면은요, 자, 여기 강자성체, 여기에 또 이제 상자성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반자성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일단 얘네들은 이제 내부 자기 배열이 상쇄됐다고 얘기를 해줘요. 상쇄되었다. 상쇄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자기 배열이 이제 유지가 돼요. N극과 S극이. 그러니까 얘는 유지가 되고, 얘네들은 이제 상쇄된다. 내부 자기 배열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석의 성질을 갖다가 상실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석에 대한 성질을 갖다가 상쇄한다. 그래서 이제 팁이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팁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요, 여기가 우리가 자성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근데 여기다가 그걸 모르는 애를 갖다 댔어요. 갖다 댔더니만 얘가 밀려납니다. 그러면 이거면 이제 우리가 이걸 청력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청력. 이러면은 얘는 뭐였던 거야? 얘는 반자성체였던 거예요. 반자성체. 알겠니? 얘는 이렇게 이제 반자성체가 되는 건데, 난데없이 얘가 여기서 이제 무슨力을 형성하는 거야? 이제 인력을 형성하네요. 그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얘는 이제 상자성체 아니면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상자성체와 강자성체 인력을 형성하면은. 그러다가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해줬는데, 여기다가 이제 철을 갖다 댈 거예요. 철.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해주고 철을 갖다 댔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성체를 갖다 뒀는데, 자성체를 이렇게 갖다 뒀는데,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래버리면 이제 얘는 강자성체가 되는 거겠죠. 근데 상호작용을 서로 안 해요. 이래버리면은 이제 얘는 무슨 자성체가 됐던 거야? 상자성체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판단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물리 1에 가면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냐면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어떤 식으로 내부 자기별을 이루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자성체와 상자성체가 이제 유지가 되고 안 되고 된 그런 차이가 조금 존재합니다. 그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약간 균열된 그 금 같은 게 가 있어 가지고요, 한번 이루어지면 얘네들의 그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내부 자기 배열이. 그래서 얘는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배우게 될 거고,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반자성체에 대한 일상적인 예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물리 1에 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 하는 여러분들 정도가 그냥 공부하기에는 딱 이 정도가 적절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딱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책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신소재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소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신소재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자, 보시면은, 자, 신소재, 소재의 발달과 문명에서 나와 있는데요. 옛날부터는 이제 소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조상님들부터 이미 진행이 되었었는데, 자, 돌을 깨거나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천동기 시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리와 이제 주석으로 만든 합금인 청동을 갖다가 발명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청동보다 더 단단한 철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기 시대 때는요, 이제 청동보다 더 단단한 철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재련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물 금속을 갖다가 금속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농업 발전을 갖다가 이루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신소재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항공, 우주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신금속 재료, 그리고 비금속 무기 재료, 그리고 신고분자 재료, 복합 재료 등으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소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 뭐 신금속 재료, 그죠? 형상기업 합금이 있고, 초전도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금속 무기 재료로는 이제 광섬유와 이제 세라믹, 결정화 유리 등이 나와 있다. 이 광섬유 같은 경우 이제 물리 1에서도 한번 다루죠. 그 전반사를 갖다가 배우게 되면서 광섬유에서 배우고요. 뭐 신고분자 재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분자망,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이 나와 있다. 그리고 복합 재료에는 이제 바이오센서, 탄소섬유 등 강한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좀 알아두는 거지. 뭐 만약에 학교에서 언급이 없었다 크게, 그러면은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다 그러면 시험 전에 꼭 한번 읽고 가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도체와 반도체와 절연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저항이 작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이제 금속이라고 분류해줘도 괜찮아요. 금속.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뭐 온도와 압력 등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합니다. 전기 저항이 쉽게 변하는 물질. 그래서 보통 이제 규소와 저마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반도체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P형 반도체고 하나는 이제 N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공이라는 게 전하 나르기가 될 거고, N형 반도체에서는 이제 전자가 이제 전하 나르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연체에서 나와 있는데 전기 저항이 매우 커서 저항이 큽니다. 전기 전도성이 큰 게 아니라. 그래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 아예 안 흐르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고무 장갑을 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그 엄청난 초고압이 흐르고 있는 그 전봇대를 만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당연히 감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무가 사실은 이제 절연체를 치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아예 안 흐르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 부분 여러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유리와 플라스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와 있는데, 이제 에너지띠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에너지띠는요, 사실 저기 물리 1에서 이제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파트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배우기 전에 이제 배우는 단원이긴 한데, 사실 이 에너지띠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약간 양자학이라는 개념이 기본 베이스를 깔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부하기는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살짝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에너지띠에서 좀 언급해 드리자면, 고체는
기체와 달리 매우 많은 원자들이 서로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원자들 내에 전자 에너지 준위가 거의 연속적인 띠를 이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쉽게 말하면은요, 에너지 띠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겹치지 않는 에너지 준위의 집합체, 딱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이제 에너지 준위가 되는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집합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집합을. 자, 이렇게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있다 보니 이제 하나의 띠의 형태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 실 같은 것도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실을 갖다가 하나, 둘, 셋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띠의 형태로 보이는 거잖아.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띠 간격이 나와 있는데, 이 띠 간격에서는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서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원자가 띠에서 나와 있는데, 자,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띠를 갖다가 우리가 원자가 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띠는, 전도띠에 여기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도띠에 가게 되면 우리 그때부터 전기를 갖다가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에너지를 흡수하여 이동할 수 있는 원자가 띠의 바로 위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띠 간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별하기를 도체, 절연체, 반도체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전자가 전도띠에 더 쉽게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걸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띠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다고 얘기가 가능하고요. 자, 절연체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띠로 이제 전자가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이제 도체와 절연체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도체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어렵지만 절연체보다는 그래도 우수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그거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뭐 도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 도핑을 용어로 들으면 학교에서도 애들이 장난 삼아서 뭐 도핑 테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간혹 하기도 하는데요. 이 도핑이란 거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은 개념 설명에서 그 순수한 반도체에서 이제 13조 원소나 15조 원소, 그러니까 불순물을 갖다가 넣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도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갖다가 첨가하여 전기 전도성을 높이는 것을 도핑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불순물 반도체에서 나와 있는데, 자, 순수한 반도체에 인, 붕소 등 불순물을 첨가하여,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인, 붕소 등 불순물 첨가의 전기 전도성을 갖다가 높인 반도체를 갖다가 불순물 반도체로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13조 원소를 넣느냐 15조 원소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불순물 반도체에 대한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13조 원소를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다시 P형 반도체로 얘기가 가능하고요. 15조 원소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N형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조 원소 누구누구가 있냐면은요. 누구누구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붕소, 그죠? 붕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갈륨, 그 다음에 인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조 원소에는 질소, 인, 그리고 비소와 뭐 안티몬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루고 있으면은 우리가 13조 원소는 이제 P형 반도체, 포지티브형 반도체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15조 원소 도핑이 되면은 네거티브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이오드 가볼게요. 자, 전류가 이제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전자 소자가 나와 있는데, 우린 이런 걸 갖다가 정류작용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정류작용. 정류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에 묶여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류가 흐를 때 어떻게 흐른다고 볼 수가 있냐면은 P형에서 N형 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다. 반대로 N형에서 P형으로 흐르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전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보통 이제 전하라고 얘기해 주면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 정도로 우리가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전류가 아니랬지. 죄송합니다. 자, 지울게요. 야호. 전류가 아니라 전자가. 전자가 흐르는 방향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전하의 방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나눠서 이제 발광 다이오드와 이제 유기 발광 다이오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발광 다이오드는 결국에는 얘도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정류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류작용.
얘도 정류작용을 한다. 좀 전에 언급해드렸듯이 정류작용을 하게 된다면 P형에서 N형 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는 녀석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P형과 N형에서 전류가 흐를 때 우린 여기에서 P형 반도체 쪽에서 뭐가 나오냐면은요, 이렇게 이제 빛이 나오게 돼요. 이걸 갖다가 이제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라 그래가지고 가시광선이 돼버리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발광 다이오드라고 한다.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제 LED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Light Emitting Diod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트랜지스터는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참고용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스위칭 작용과 하나 더 있어요. 증폭 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증폭 작용.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물리2에서 이제 좀 더 다뤄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한번 더 깊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트랜지스터는 스위칭 작용과 증폭 작용 정도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기 발광 다이오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얇은 필름 형태로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유기물 다이오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OL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그 다음에 저마늄 등과 같이 순수한 반도체 물질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5개인 원소를 첨가해 만들 수 있는 반도체로 주로 전자가 전하로 운반한다. 그다음 P형 반도체에서는 원자과 전자가 3개죠. 자, 원자과 전자가 3개의 원소를 첨가하여 만드는 반도체를 주로 양공이 전하를 운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액정 나와 있는데요. 자, 가늘고 긴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질로 고체와 같이 결정이 있으나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갖다가 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갖다가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 그래가지고 LCD라고 얘기를 해요. 액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전압이나 전기를 갖다가 어떤 신호 전압을 갖다가 걸어주게 되면은 그거에 맞게끔 배열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봐보시면은요, 뭐 이런 거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계산기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이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배열돼 있어가지고, 그죠? 어떤 신호 전압을 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그거에 맞게끔 얘들 별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7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칠해지는 거야. 7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이제 LCD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다. 뭐 여기도 이제 보시다시피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압을 걸리면 빛을 차단시킨 성질을 이용하여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물질의 이제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도 나와 있는데, 요것 또한 이제 물리1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다루기는 합니다.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외부 자기장 속에 두면 자석의 성질을 띠고 외부 자기장을, 이게 핵심이에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을 유지하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강자성체다라고 나와 있고요. 철과 니켈 정도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자성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자성체. 외부 자기장 속에서도 두면 약한 자성을 띠지만, 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상자성체라고 얘기를 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종이 알루미늄 있고요.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산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체 산소요. 자, 반자성체 같은 외부 자기장 속에 두면 이와 반대로 자성을 띠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전도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초전도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초전도체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물질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때 전기 저항이 0이 되면 자, 전류를 흘려줘도 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력 손실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 케이블에 많이 쓰이고요. 여기 초전도 케이블이 이제 송전 케이블이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4단원에서 이제 송전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은 손실 전력이 줄어들수록 우리에 대한 그 지구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거라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 왜 상용화하지를 못하느냐? 이 초전도 케이블에 대한 어떠한 그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하기를 갖다가 이제 망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간적인 것도 되게 크지만은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망을 잘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보시면은요. 자,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때 전기 저항이 0이 되면 매우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여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공명장치, 의료기구죠. MRI 장치에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인공핵융합장치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스너 효과에 의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고 나와 있는데,
반자성체죠. 반자성체. 그죠? 이거는 반자성체에 의한 거. 청력을 이용한 거죠. 이게 또 이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라고 읽으면 큰일 납니다. 마이스너예요. 마이스너. 그래서 자 왼쪽 아래 보면요. 초전도의 전기 저항 지점을 봐보면은요. 이 임계점 어느 특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전기 저항이 0을 가진다. 그래서 자석 위에 떠 있는 초전도의 이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스너 효과. 알겠죠?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우측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때 초전도체는 우측 그림처럼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자, 이는 매우 낮은 온도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계 온도가 높고 고온 전도체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이거를 갖다가 이 온도를 빨리 여기 상온까지 끌어올리는 게 현대과학의 어떤 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오디뮴 자석.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갖고 놀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석인데 굉장히 강한 자석이죠. 자, 철원자 사이에 네오디뮴과 붕소. 그렇죠.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하여 철원자의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 강한 자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여러 가지 신소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핀 외워줘야 되겠죠? 자,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탄소 원자가 육각형 모양.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평면 구조를 갖는 물질. 평면 구조도 중요합니다. 이거 밑줄 그어주시고요. 흙에서 한 층을 분리하여서 이제 빛이 잘 투과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탄소 간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자유전자가 많아 이제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기 전도성 높고 열 전도성이 높고 강철보다 200배.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이런 내신 문제도 봤어요. 이게 200배라는 걸 갖다가 선생님이 이제 300배 막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이제 넣어놓은 경우를 써가지고 이제 오답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2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는 게 좋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가 태양전지 혹은 전자종이 같은 데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탄소 나노튜브 나와 있죠? 자, 그래핀을 갖다가 둥글게 감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둥글 감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핀 자체가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높았고요. 여전성이 당연히 높고요. 강도가 훨씬 더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얇은 판 모양으로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는 게 좀 더 강도가 높겠죠. 그래서 강도가 높다. 왜냐면은 봐봐요. 이렇게 되면 뭔가 우리가 누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시 변형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변형에 대한 저항이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더 강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렛 나와 있어요. 플러렛. 자, 탄소 원자가 축구공 모양으로 결합한 형태. 그래서 빈 공간이 있어서 물질을 운반할 때 보통 사용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운반체 등에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자, 가보겠습니다. 상어의 비늘. 상어는 비늘에 돌기가 존재하여 물과의 저항력을 최소화한다. 자, 그래서 전신 수영복 등에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잎의 표현에서 나와 있는데, 자, 나노미터 크기의 돌기가 존재하여 잎이 물에 젖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비에 젖지 않는 섬유 등이 이제 연잎의 표면을 이용한 이제 우리가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합의 이제 접착 단백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접착 단백질로는 이제 의료용 접착제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에 나와 있는데요. 자, 미세 선물을 이용해 나무와 벽에 붙어 있는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개코 테이프, 의료용 패치 등이 많이 쓰인다. 거미의 거미줄, 가느지만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고 신축성이 좋다고 나와 있죠. 이게 되게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거미줄이 생각보다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공 힘줄이라든가 낙하산 그리고 방탄복 등에 우리가 거미줄을 이용한 신소재를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X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재료보다 더 뛰어나오는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소재를 신소재라고 한다.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이건 신소재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아예 여러분들이 외우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임계온도 이상이 아니라 우린 이하였습니다.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장이 0이 되는 물질을 초전도체로 간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초전도체 위에 적당한 크기의 자석을 올려두면 마이스너, 그러니까 마이스너죠. 효과에 의해 자석이 공중에 떠있게 된다. 그러니까 청력이니까
반자성체를 활용하는 거라고 잠깐 말씀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핀은 자,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모양으로 한 층으로 별된 형태 흑연에서 한 층을 분리하여 얻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이것도 한 층을 분리돼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로 열 전도 전기 전성이 낮은 게 아니라 높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낮으면 우리가 굳이 얘를 신소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X가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탄소 나노튜브는 탄소 원자들이 축구공 모양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축구공 모양으로 없어요. 우리 아까 이걸 툴로렌이라고 공부를 했었었죠. 예, 축구공 모양. 그래서 이거 말 자체는 이제 틀린 말이 되겠는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툴로렌은 내부에 의약품을 넣어 혈액을 통해 인체 원하는 곳까지 운반돼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자, 플로렌은 그래핀을 둥근에 감은 형태로 분자크의 작은 물질을 집은 나노 핀셋을 활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플로렌은 이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탄소 나노튜브가 되는 거겠죠, 이게.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완전히 지금 바뀐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가볼게요. 자, 전기 저항이 작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절연체라고 하고, 그죠? 저항이 작아 흐르는 거를 절연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도체. 그렇죠? 예, 이거를 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 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갖다가 도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절연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X로 되겠습니다. 7번은 X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번을 한번 가보시면은, 자, 반도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원소는 규소이며, 이에 인 또는 붕소를 소량 첨가하면 전기 전도성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이것도 이제 불순물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규소, 그쵸? 규소에다가 혹은 저마늄에다가 인 또는 붕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이제 불순물로 우리가 분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13족 원소를 넣느냐 아니면 15족 원소를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P형 반도체냐 N형 반도체를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가늘고 긴 분자로 이루어지며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모두 갖는 물질을 액정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가다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 에너지띠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자, 가는 흑연의 에너지띠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자, 이거 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도체로 구별을 합니다. 그죠? 도체. 예,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이제 반도체라고 우리가 구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절연체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은, 자, 가는 흑연의 에너지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흑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뭐라고 하면 C4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C4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얘는 일단 전기 전도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전기 전도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O라고 구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나는 이제 고무 또는 나무의 에너지띠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나를 한번 가보시면은요, 우리 저거를 갖다가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고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린 이거를 갖다가 절연체라고 한단 말이야. 고무를 갖다가. 나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는 우리가 다에 좀 더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번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 아까 전에 절연체였어요. 그죠? 절연체. 자, 절연체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유리의 에너지띠다라고 나와 있는데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LCD는 액정을 이용한 예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였죠. 액정 같은 경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MRI 장치는 초전도체가 임계 온도 이하에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징을 이용한 것이다 나와 있는데, 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징을 이용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오히려 MRI 장치에서는 강한 자기장을 형성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해줘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X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3개의 반도체를 붙여서 만든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 그죠? 증폭작용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스위칭 작용을 한다. 선생님이 이거 깊은 개념 필요 없고 그냥 얘네들이 이러한 작용을 한다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된다고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중에서 초전도체를 갖다가 이용한 예시는 뭐가 있느냐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자, 초전도체 예시로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초전도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강한 자기장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전력 손실을 없애야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 되겠고, 핵융합 장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MRI 장치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부상 열차까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토탈 몇 가지가 있냐면 우리가 4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초능력은 3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4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7번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핀을 이용한 예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핀. 자, 여기서는 이제 3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핀을 이용한 거는 뭐가 있냐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자. 여기 해수, 담수, 화용, 필터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는 이제 액정이 되겠죠. 액정. 그 다음에 LED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가 되겠고, 자, 우주선 표면 코팅제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3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중에서 반도체를 이용한 전자소자의 예시는 2가지다. 반도체 소자면 이제 다이오드 관련된 걸 찾으면 되겠네요. 자, 다이오드 혹은 트랜지스터 하나.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LCD, LED로 나와 있으니까 제 눈에는 자, 하나가 있고, 그 다음 LCD, LED, MRI, 자기부상 열차, 코팅제, 트랜지스터, 필터, 여기 있네요. LED,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이렇게 있어가지고 토탈 2개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2가지 표현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볼게요. 자, 다음 중 생명체 특성과 이를 모방한 신소재를 찾아 연결하시로 나와 있죠. 그죠? 자, 가볼게요. 자, 수중 접착제인데 이건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 하냐면 홍합의 이제 정착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아까 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베크로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독고마리 열매의 갈고리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죠? 이거는 열매의 이제 갈고리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베크로 테이프를 갖다가 이용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수섬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방수섬유. 그죠? 방수섬유 같은 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연잎의 표면을 이용한 거를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겠고, 물의 저항을 갖다가 주는 수용복은 이제 상호의 비늘이다라고 보시면 있고, 인공 힘줄 같은 경우는 이제 거미줄이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는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계온도 이하가 사실 우리가 극저온이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죠. 자, 극저온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 여름날에도 시원하게 해서 에어컨을 틀면은 그 집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전기요금 폭탄 날라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극저온으로 내려서 우리가 그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를 해결하는 방향은 아무래도 임계온도가 더 높은 초전도체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25번 넘어가 보시면은, 자, 철에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하여 만드는 네오디뮴 자석은 철 원자의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가 않아 자석이 매우 강한 특징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거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외우고 가야 될 거는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석이 매우 강한 특징이 있다. 여러분 이것만 외워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핀은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수치 자체를 굉장히 외워줘야 된다고요. 그죠? 200배 정도. 그죠?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는 강철보다 80배 정도 강한 특징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7번. 강자성체는 강한 자기장 속에 놓으며 이제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해도 자석의 성질을 유지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반면에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자, 끌려오지만, 자, 자기성에 놓으면 약하게 끌려오지만 외부 자기 제거를 하면 자석의 성질을 유지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자성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자성체에 해당됩니다. 오히려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끌려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끌려온다는 거는 이제 인력을 얘기해 준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반자성체는 오히려 갖다 대면 얘네는 서로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청력을 형성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X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자성을 띠므로 자석 가까이 하면 밀리는 성질이 있다가 아니라 끌리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반자성체와 이 상자성체가 서로 바뀌어야 돼요. 개념 자체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X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는 반도체처럼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쉬운 특징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변화시키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은 신소재 가와 관련된 설명은 가와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달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 밑에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3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다는 모두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뭐 벌티조 육각형 연결된 판형, 그리고 원자 하나의 두께, 마요, 야바, 비스, 투가수. 이거는 우리가 그래핀으로 볼 수가 있잖아. 그치? 가는 우리가 그래핀이에요. 가는 그래핀. 여기다 써줄까? 그래핀.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판을 뜯어내가지고 우리가 쓰게 되는 게 사실 그래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탄소 이루어진 물질다 맞고요. 가는 그래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플루렌이 아니라 이거는 탄소 나노튜브가 되겠죠? 얘는 탄소 나노튜브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플루렌 같은 경우는 육각형 모양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축구공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자, 나는 한 층을 떼어낸 것 같은 구조를 갖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네 한 층을 뜯어내가지고 우리가 쓰게 되는 게 그래핀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34번은 동그라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5번 가에서부터 다는 절연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은 전부 다 전기 전도성이 우수한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얘기해 주기를 이제 절연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거를 갖다가 도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체. 알겠죠? 그래서 도체다. 그래서 35번은 이제 X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판으로 뜯어내다 보니까 굉장히 얇아가지고 또 휘어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휘어지는 걸로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X는 이제 P형 반도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문제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린 가는 원자 AB 그리고 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봅시다. 얘는 지금 A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지금 몇 개라고 볼 수가 있냐면 5개.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3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는데, 자, 나는 A와 SI로 이루어진 불순물 반도체 X. 그러니까 X가 A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을 거니까, 자,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가 첨가가 돼버리면 우리는 그거를 무슨 형 반도체로 얘기해 줄 수가 있냐면은 N형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B와 SI로 이루어진 물순 반도체를 Y로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P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는 N형 반도체가 되고 Y는 P형 반도체가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X는 P형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얘는 N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지우개 좀 지워볼게요. 짜자잔. 자, 그래서 얘가 P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N형이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3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B는 이제 13종 원소다. 얘 원자과 전자가 3개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13종 원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에서 전자가 아니라 이제 누가 되겠죠? 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양공이었죠, 양공. 그래서 양공이 전하로 운반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X와 Y를 각각 전원장치는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에 연결하면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이거는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얘를 갖다가 플러스로 연결해버리면은, 선생님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아까 전에도 정류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쵸?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앞다리가 지금 3개 있는 이 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얘가 트랜지스터예요. 얘가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고, 가가 뭐가 되냐면은 얘가 LED, 즉 다이오드가 되는 건데, 그것도 발광 다이오드예요. 자, 발광 다이오드인데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것까지 좀 제가 언급해 드려야 되는 게 맞나 싶은데, 광다이오드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광다이오드랑 좀 다른데, 이 광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양광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요. 얘는 오히려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다시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준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빛 에너지를 만들어준 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재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간혹가다 학교에서는 이제 심화 과정으로 광다이오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고,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리자면은, 자, 여기에서 이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요, P형에서 N형으로 얘네들 정류작용 한다고 제가 언급해 드렸었죠. 근데 광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N형에서 P형으로 얘네들이 정리작용을 합니다. 이 자세한 거는 이제 물리 1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딱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언급해 드릴 거고 딱 이 정도 수학 겉핥기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말을 미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가는 트랜지스터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 아까 언급했듯이 가는 LED예요. LED, Light Emitting Diode. 오히려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LED가 되는 거고 트랜지스터는 여기 있는 애가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X, 나는 발광다이오다 X. 자, 가는 전류 한쪽 방향 흐르게 한다.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작용을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고 얘기해줬다? 정류작용이라고 얘기해줬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반도체를 갖다가 2개를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트랜지스터는 3개를 붙여서 가야 돼요. PNP 혹은 NPN 이런 식으로 붙여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보시면요. 나라고 얘기해 주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얘는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에서 작용에는 증폭작용과 스위칭작용 2개만 한다고 나와 있죠.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신소재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개념을 한번 훑어봤고, 그 다음에 OX 퀴즈까지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제 일단은 모두가 마무리됐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우게 될 거냐면은 이제 그 시스템, 생명 시스템, 지구 시스템, 그리고 역학적 시스템 이 3가지를 갖다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내용 자체가 그래도 우리가 앞에 배웠던 1단원 대비 굉장히 내용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된 마음으로 선생님이랑 2단원 같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